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34살의 승우는 매일 아침 7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대기업 전략기획팀 과장으로 일하는 그에게는 늘 바쁜 스케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옆에서 함께 잠들어 있던 아내 소연도 거의 비슷한 시간에 눈을 뜨곤 했죠. 32살의 소연은 방송국 외주 제작사에서 작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2년 차인 두 사람은 아직 아이가 없어서 서로의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평소에는 맞벌이 부부답게 각자의 업무에 충실하면서도 주말에는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달 사이에 소연의 스케줄이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다큐멘터리 제작팀에 새로 배정되면서 새벽 출근과 밤샘 회의가 잦아졌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승우도 아내의 일을 응원해 주었죠. 방송업계의 특성상 불규칙한 스케줄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소연은 점점 더 자주 방송국 작가실에서 잔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로그램 기획안을 다듬고 촬영 준비를 하느라 집에 들어올 시간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승우는 그런 아내를 위해 혼자서도 집안일을 처리하며 기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힘든 일이 있어도 승우에게 털어놓곤 했던 소연이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집에 있을 때도 핸드폰만 들여다보거나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죠. 주말에 함께 보내는 시간도 예전만큼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소연은 항상 피곤하다며 잠을 자거나 개인적인 일이 있다며 혼자 나가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승우가 데이트를 제안해도 다음에 하자며 미루는 일이 반복되었어요. 대화의 내용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서로의 일상이나 고민을 나누며 깊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겉핥기식 대화만 오갔어요. 소연은 승우의 질문에 대답은 하지만 자세한 설명을 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방송국 동료들 이야기를 할 때 소연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예전에는 재미있는 에피소드나 힘든 일들을 자세히 들려주곤 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바쁘다는 말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승우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물어봐도 대충 얼버무리고 말았죠. 소연의 외모에도 변화가 있었어요. 집에서는 여전히 편안한 차림이었지만 출근할 때의 모습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화장을 더 신경 써서 하고 옷차림도 더 세련되게 입고 나갔어요. 새로운 향수 냄새도 나기 시작했습니다. 승우는 이런 변화들을 느끼면서도 직접 묻기가 어려웠어요. 혹시 자신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했고, 소연이 새로운 일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하는 건 아닐까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해해주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불안한 기분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부부 사이의 거리감이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손을 잡거나 포옹을 하는 일도 줄어들었고 잠자리에서도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어요. 승우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연과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고 싶었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막막했어요. 혹시 소연이 자신과의 결혼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일상의 작은 균열들이 조금씩 벌어지고 있었지만 아직은 표면적으로 평범한 부부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모든 것이 뒤바뀔 충격적인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일이 일어난 건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승우는 오후 8시까지 이어진 중요한 미팅을 마치고 회사를 나서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2시간 정도 늦은 퇴근이었죠. 지하철 대신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택시가 시내 중심가를 지나가고 있을 때였어요. 신호등에 걸려 잠깐 멈춰 서게 되었는데 우연히 창밖을 내다보다가
익숙한 두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어요. 분명히 소연과 닮은 여자가 한 남자와 함께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좀 더 자세히 보니 확실히 소연이었습니다. 평소 입던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특유의 걸음걸이도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소연과 함께 있던 남자였습니다. 승우가 한 번 본 적이 있는 얼굴이었죠. 방송국에서 소연을 만나러 갔을 때 스쳐 지나가며 봤던 조연출 민재였어요. 두 사람은 모텔 거리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승우는 택시 안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여 더 자세히 보려고 했어요. 혹시 자신이 잘못 본 건 아닐까 하는 마음에서였죠. 하지만 아무리 봐도 소연이 맞았고 민재도 확실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두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소연은 민재의 팔짱을 끼고 있었고 가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대화를 나누며 웃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연인처럼 자연스러웠어요. 단순한 동료 관계로는 보이지 않는 친밀한 분위기였습니다. 승우는 택시기사에게 잠깐 세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두 사람이 정확히 어디로 가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택시에서 내려 멀찍이 떨어진 채로 따라가면서 지켜봤어요. 소연과 민재는 모텔 입구 앞에서 잠깐 서서 이야기를 나누더니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승우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내가 다른 남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것이었죠. 다리에 힘이 빠져서 근처 가로등 기둥에 기대야 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쉬기가 어려웠어요. 승우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모텔 입구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금방 나올까 싶어서 기다려봤지만 시간이 지나도 두 사람은 나오지 않았어요. 결국 승우는 다른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승우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계속 방금 전 본 장면을 되새겼습니다. 소연이 민재의 팔짱을 끼고 걷던 모습, 서로 웃으며 대화하던 모습, 그리고 모텔로 들어가던 순간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소연은 분명히 오늘도 늦은 회의 때문에 작가실에서 잘 거라고 했었습니다. 아침에 나갈 때도 오늘은 기획안 마감이라 밤늦게까지 일해야 한다고 말했었죠. 그런데 실제로는 민재와 함께 모텔에 있었던 것이었어요. 승우는 소연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생각해봤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전화를 걸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자신이 잘못 본 건 아닐까 하는 마지막 희망도 있었고요. 밤이 깊어져도 승우는 잠들 수가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며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소연과 민재가 언제부터 이런 관계였을까? 오늘이 처음이었을까? 아니면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일이었을까? 최근 몇 달 동안의 소연의 변화가 새롭게 해석되기 시작했어요. 자주 늦게 들어오던 것, 작가실에서 잔다던 말들, 달라진 외모와 행동들이 모두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아마도 민재와 만나기 위한 핑계들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벽 5시가 넘어서야 승우는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깊이 잠들지 못하고 계속 뒤척이며 악몽 같은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도 소연과 민재가 함께 있는 모습이 반복해서 나타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승우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채로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본 장면이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지만 현실이었어요. 소연은 여전히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문자 메시지로만 회의가 늦어져서 작가실에서 잤다고 연락을 보내왔습니다. 승우는 회사에 가서도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계속 어젯밤 일이 떠올라서 중요한 회의에서도 멍하니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동료들이 괜찮냐고 물어볼 정도였죠. 점심시간에는 아예 식사도 하지 못했어요. 오후가 되자 승우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자신이 착각한 건 아닐까 하는 마지막 희망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퇴근 후 승우는 집 앞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소연의 차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근하는 소연이 요즘에는 차를 가지고 나가는 일이 많아졌다고 했었는데 오늘은 집에 두고 갔었나 봐요. 승우는 소연 차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차 안에 들어가서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최근 며칠간의 주행 기록을 살펴보면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블랙박스 화면을 켜고 최근 파일들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개는 별다른 내용이 없었어요. 평범한 출퇴근 길이나 마트에 다녀오는 모습들이었죠. 하지만 사흘 전 파일을 열었을 때 승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모텔 앞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리는 소연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차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민재가 소연을 맞이하는 장면까지 선명하게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웃고 있었죠.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모텔에서 나온 후 차 안에서 나눈 대화가 블랙박스 오디오에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거든요. 승우는 이어폰을 끼고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민재의 목소리가 먼저 들렸어요. 오늘은 내가 더 적극적이더라며 솔직히 말해서 우리 진짜 속궁합이 미쳤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웃으면서 오빠가 날 이렇게 만들자나며 요즘 남편이랑은 거의 손도 안 댄다고 대답했어요. 민재는 그 남자가 불쌍하다며 자기 부인이 이렇게 야한 줄도 모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연은 불쌍한 건 자신이라며 매일 밤 욕구를 참느라 죽는 줄 안다고 했어요.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더 노골적이 되어갔습니다. 승우는 이어폰을 통해 들려오는 아내의 목소리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평소 조신하다고 생각했던 소연이 이런 말들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더구나 자신을 그 남자라고 부르며 무시하는 투로 말하는 것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녹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민재와 소연은 다음에 언제 만날지 약속을 잡고 있었고, 소연은 남편이 요즘 뭔가 눈치를 채는 것 같다며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재는 그럼 더 조심스럽게 만나자며 웃고 있었어요. 승우는 녹음을 다 들은 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알던 소연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일 줄은 몰랐습니다. 결혼 2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가 사실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는 충격이 밀려왔어요. 손이 떨렸지만 승우는 침착하게 블랙박스 파일들을 USB에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날짜의 파일들도 확인해 보니 비슷한 내용들이 더 있었어요. 소연과 민재가 만난 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모든 파일을 복사한 후 승우는 차에서 내려 집으로 올라갔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USB를 컴퓨터에 연결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혹시 잘못 들은 건 아닐까 싶어서였지만 역시 똑같았어요.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소연은 분명히 민재와 불륜 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것도 꽤 오래된 일인 것 같았어요. 승우는 이 증거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랙박스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증거들을 확인한 승우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소연이 집에 들어와도 평상시처럼 대화를 나누는 것이 너무 어려웠어요. 아내의 얼굴을 보면 자꾸만 민재와 함께 있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승우는 혼자서 이 상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확실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인터넷으로 이혼 전문 변호사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사이트를 비교해 본 후 경험이 많고 평판이 좋은 김지민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 예약을 잡았어요. 변호사 사무실은
강남에 위치한 고층 빌딩 안에 있었습니다. 깔끔하고 전문적인 분위기의 사무실이었어요. 김지민 변호사는 40대 후반의 여성으로 20년 넘게 가정 법무를 전담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승우의 이야기를 차분하게 들어주었죠. 승우는 준비해온 USB를 변호사에게 건네주며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말문이 막혔지만 점차 차근차근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소연과 민재를 목격한 순간부터 블랙박스에서 발견한 증거들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김지민 변호사는 USB에 저장된 파일들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였고, 음성 파일을 들을 때는 표정이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특히 소연과 민재의 노골적인 대화 내용을 들었을 때는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라고 말했어요. 변호사는 승우에게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승우는 소연의 카드 사용 내역도 확인해 볼 수 있다고 말했어요. 최근 몇 달간 모텔 결제 내역이나 민재와 함께 식사한 식당 결제 기록들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또한 승우는 소연의 핸드폰을 통해 민재와 주고받은 메시지들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평소 소연이 핸드폰을 조심스럽게 다루는 모습을 봤는데 아마도 민재와의 대화 내용을 숨기려고 했던 것 같다고 말했어요. 김지민 변호사는 승우가 가져온 증거들을 꼼꼼히 검토한 후 법적 조치 방안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선 이혼 소송에서는 소연의 불륜이 명백히 입증되므로 유책 배우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이 경우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서 승우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 나아가 민재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어요. 타인의 배우자와 불륜을 저질러 가정을 파탄시킨 것에 대한 정신적 피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블랙박스 음성 파일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라고 강조했어요. 변호사는 승우에게 이 정도 증거면 민사소송에서 위자료가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는 형사고소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어요.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다른 법적 조치들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승우는 변호사와 상담을 마친 후 마음이 조금 정리되는 것을 느꼈어요. 혼자서 끙끙 앓고 있을 때는 막막했는데 전문가의 조언을 들으니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확보한 증거들이 법적으로 충분히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변호사는 승우에게 며칠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혼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만약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심한다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길에 승우는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소연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2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승우는 변호사가 해준 말을 계속 되새겼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하다는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블랙박스에 녹음된 소연과 민재의 대화는 정말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두 사람이 직접 불륜 관계임을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승우는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소연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고 모든 것을 정리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이런 상황을 지속할 수는 없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마친 승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주말 저녁을 택해서 소연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기로 했어요. 소연이 집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USB와 함께 변호사가 준비해준 이혼 소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 9시쯤 소연이 집에 들어왔어요. 평소처럼 피곤한 표정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더니
승우가 거실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조금 이상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이렇게 앉아 있냐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죠. 승우는 말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서류를 소연 쪽으로 밀어주었어요. 소연은 처음에 뭔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집어들었다가 이혼 소장이라는 제목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왜 이런 걸 준비했냐며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소연이 계속 무슨 일이냐고 묻자 승우는 조용히 USB를 꺼내서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에서 발견한 영상 파일을 재생하기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소연과 민재가 모텔 앞에서 만나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소연은 화면을 보더니 입을 손으로 틀어막았어요. 어떻게 이런 걸 찾았냐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승우는 대답 대신 음성 파일을 재생했어요. 소연과 민재가 나눈 노골적인 대화가 거실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더 적극적이더라는 민재의 말과 함께 소연이 남편이랑은 거의 손도 안 댄다고 말하는 음성이 들렸어요. 소연은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자 고개를 떨구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승우는 그런 소연을 바라보며 차가운 표정을 유지했어요. 소연은 눈물을 흘리며 그냥 위로받고 싶었던 거라고 말했습니다. 외로워서 그랬다며 승우와 있으면 자신이 잊혀진 기분이었다고 변명했어요. 하지만 승우는 그래서 그 외로움을 모텔 침대 위에서 채웠겠다고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소연은 무릎을 꿇고 승우에게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실수였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빌었습니다. 민재와는 이미 정리했다고 거짓말까지 했죠. 하지만 승우는 이미 마음을 굳혔다고 말했어요. 승우는 소연에게 블랙박스 음성 파일이 몇 개나 더 있는지 아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민재와 만난 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도 다 알고 있다고 했어요. 소연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소연이 계속 용서해달라고 빌자 승우는 이미 변호사와 상담까지 마쳤다고 말했어요. 이혼 절차를 진행할 것이고 민재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소연은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더욱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승우는 소연에게 며칠 안에 이 집에서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연락은 변호사를 통해서만 하자고 덧붙였어요. 소연은 계속 울면서 매달렸지만 승우는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거실에서 밤새 울었어요. 승우는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어요. 승우가 소연에게 이혼 의사를 통보한 지 며칠 후부터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방송국 내부의 소연과 민재의 불륜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파문이 일었어요. 누군가가 소문을 퍼뜨렸는지 제작진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루머 정도로 여겨졌지만 점차 구체적인 정보들이 나오면서 사실로 받아들여졌어요. 특히 두 사람이 자주 함께 외출하는 모습이나 회의실에서 둘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다는 증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재는 상황이 심각해지자 제작진장으로부터 불려가서 질책을 받았어요. 동료 작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민재는 처음에는 부인하려 했지만 이미 여러 사람들이 목격한 상황이라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결국 민재는 현재 진행 중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조기 하차하게 되었습니다. 방송국에서는 공식적으로 개인 사정에 의한 하차라고 발표했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모두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민재는 3개월간 정직 처분까지 받았습니다. 소연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외주 제작사에서는 소연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했어요. 회사 이미지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특히
동료 직원과의 불륜이 공개적으로 알려진 상황에서는 더 이상 함께 일할 수 없다고 통보했어요. 작가 커뮤니티에서도 소연에 대한 시선이 차가워졌습니다. 업계는 생각보다 좁아서 이런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다른 제작사들도 소연을 기피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승우의 변호사가 민재에게 상간소장을 발송했어요. 민재는 소장을 받고 나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려고 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조언을 들었어요. 특히 블랙박스에 녹음된 음성 파일은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민재와 소연이 직접 불륜 관계임을 인정하고 있었고 노골적인 대화까지 나누고 있었거든요. 변호사는 민재에게 조기에 합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했습니다. 민사 조정에서 민재는 결국 위자료 3천만 원을 지불하기로 합의했어요. 금액이 적지 않았지만 재판까지 가면 더 큰 금액이 나올 수 있다는 변호사의 조언 때문이었습니다. 민재는 할 수 없이 합의서에 서명했어요. 소연도 민재 못지않게 힘든 상황에 처했습니다. 직장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한 상태였어요.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웠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괴로운 것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친구들과 지인들 모두 소연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불륜을 저지른 사람과 가까이 지내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소연은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민재는 소연에게 연락해서 이 모든 책임을 소연에게 떠넘기려고 했어요. 자신은 유혹당한 피해자라는 식으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소연도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 민재를 원망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파탄났습니다. 법원에서 이혼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변론 기일에서 승우의 변호사는 준비한 모든 증거 자료를 제출했어요. 블랙박스 영상과 음성 파일, 그리고 소연의 카드 사용 내역까지 모든 것이 법정에 공개되었습니다. 소연 측 변호사는 처음에는 증거의 적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어요. 남편이 아내의 동의 없이 블랙박스를 확인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부부 공동 소유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라는 점을 고려해 증거로 인정했어요. 특히 블랙박스에 녹음된 음성 파일은 결정적인 증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소연과 민재가 직접 불륜 관계임을 인정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승우를 그 남자라고 부르며 무시하는 발언까지 담겨 있었거든요. 법관도 이 정도면 명백한 증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소연은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어요. 일시적인 실수였다고 주장하면서 승우와의 결혼 생활을 계속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승우 측에서는 이미 신뢰가 완전히 깨진 상황에서 관계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어요. 두 번째 변론에서는 소연의 부모님이 법정에 나타났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승우에게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어요. 딸의 잘못을 대신해서 용서해달라고 빌었고, 우리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무릎을 꿇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승우는 차가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장인어른께 일어나시라고 말씀드린 후 사람이 할 짓이 있고 짐승 같은 짓이 있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소연이 저지른 일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계획적인 배신이었다고 강조했어요. 법원은 모든 증거와 변론을 검토한 후 소연을 유책 배우자로 인정했습니다. 불륜이 명백히 입증되었고 이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것이었어요. 따라서 소연은 위자료를 지불해야 하고 재산 분할에서도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위자료는 5천만 원으로 결정되었어요. 민재에게서 받은 3천만 원과 합쳐서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소연은 이미 직장을 잃은 상태에서 이런 거액을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였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소연의 부모님은 딸을 대신해서 위자료를 지불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써서라도 책임을 지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승우는 그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소연이 저지른 일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혼 판결이 확정되는 날 소연은 법정에서 끝까지 눈물을 흘렸습니다. 승우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빌었지만 승우는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면서 승우는 홀가분한 기분이 드는 동시에 허탈함도 느꼈어요. 2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게 될 줄은 몰랐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된 그날 오후 승우는 법원을 나서서 혼자 차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 끝났다는 실감이 서서히 밀려왔어요. 2년간의 결혼 생활과 소연과의 모든 추억들이 이렇게 마무리되었다는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승우는 차 안에서 오래된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그동안 증거로 보관하고 있던 블랙박스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는 폰이었습니다. 소연과 민재의 불륜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었죠. 법적 절차도 모두 끝났고 앞으로 이런 파일들을 간직하고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파일들을 하나씩 삭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파일을 지우고 음성 파일도 모두 지웠어요. 특히 소연과 민재가 나눈 노골적인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을 삭제할 때는 잠깐 망설였지만 결국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파일 삭제를 마친 승우는 시동을 걸고 도심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목적지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답답한 도시를 떠나서 탁 트인 곳으로 가고 싶었어요. 1시간 정도 차를 몰고 나니 바다가 보이는 해안도로에 도착했습니다. 승우는 차를 길가에 세우고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시원한 바닷바람이 차 안으로 들어오면서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답답하게 살았는지 새삼 깨달을 수 있었어요. 소연의 거짓말과 배신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거든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승우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폐 깊숙이 들어와서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와 분노를 씻어내는 것 같았어요.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니 마음이 한결 평화로워졌습니다. 승우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이젠 누구의 말도 듣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소연의 거짓말에 속아서 바보처럼 지낸 시간들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들을 건 내 마음뿐이라고 다짐했어요.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직감을 믿고 살아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승우는 그 아름다운 노을을 바라보며 새로운 희망을 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처와 아픔은 모두 과거의 일이고 이제부터는 정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핸드폰에 들어온 메시지를 확인해 보니 회사 동료들과 친구들로부터 격려의 메시지가 여러 개 와 있었습니다. 모두 승우의 결정을 지지한다며 앞으로 더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응원해 주었어요. 그런 메시지들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승우는 차에서 내려 바닷가 모래사장을 걸어보았어요. 발밑에 모래가 부드럽게 느껴졌고 파도가 발끝을 적시는 것이 상쾌했습니다. 이런 자연 속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자 승우는 다시 차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마음속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보았어요. 우선은 일에 더 집중하면서 자신만의 시간을 충실하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해줄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도 품었어요. 집에 도착한 승우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지쳐있던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미소를 지었습니다.